오늘 소개할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남편이 우연히 발견한 아내 휴대폰 속 메시지 한 통.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할 배신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2년에 걸친 지옥 같은 법정 싸움, 무너져가는 어린 아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만남까지. 더 놀라운 건 결혼식 당일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올해 41살이고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고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제게는 7살 된 아들 윤우가 있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잘생겼습니다. 큰 눈망울에 장난기 가득한 이 녀석이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 박수진. 36살로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죠. 아내는 병원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우를 돌보는 것도 제 몫이 되어갔지만 아이 아빠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징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볼 때면 유난히 조심스러워했어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거나 제가 다가가면 얼른 잠금을 걸어버리곤 했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누구나 사적인 영역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행동이 점점 더 잦아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외출도 부쩍 늘어났어요. 주말에도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전보다 훨씬 잦아졌습니다. 오늘은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야 해부서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럴듯한 핑계들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그때마다 조심해서 다녀와 하며 보내줬습니다. 의심하는 게 오히려 아내에게 신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휴대폰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뭐에 씌었는지 그날따라 묘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화면에 불이 들어오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고 미리 보기로 보이는 문구가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 진짜 좋았어. 다음엔 더 긴 시간. 그 뒤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오해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손은 이미 잠금 해제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패턴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죠. 메신저 앱을 열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대화 내용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저히 부부 사이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나눌 수 없는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메시지들이 빼곡했어요. 당신이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남편은 그냥 의무감으로 같이 사는 것뿐이야. 빨리 이혼하고 당신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 이런 문장들 사이사이에는 더욱 선정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까지 주고받은 흔적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 호텔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들. 상간남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수진아, 오늘 밤도 기대돼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아내는 하트 이모티콘을 연신 보내며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이 후들거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온갖 생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저 메시지들이 진짜일까? 내가 뭔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오해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동안 윤우를 돌보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하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멈추는 게 들렸어요. 곧 아내가 나올 거라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본능적인 판단이 섰죠.
얼른 제 휴대폰을 꺼내 그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지만 몇 장이라도 확보해야 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대화 내용들, 사진들을 재빨리 촬영한 뒤 아내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을 때 저는 애써 평온한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말리며 윤우는 잤어? 하고 물었고 저는 응, 조금 전에 재웠어 하고 대답했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시선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도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윤우의 엄마인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머릿속으로는 온갖 계획들이 오갔어요. 당장 따지고 들어야 하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하나? 윤우는 어떻게 하지? 이혼을 해야 하나? 질문들만 가득했고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대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 인생이, 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식당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갔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제게 분명한 행동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진실을 완벽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지자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불륜 증거 수집 탐정 사무소 추천 같은 키워드들을 입력하며 정보를 모았어요. 처음에는 탐정을 고용한다는 게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결정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탐정 사무소에 문의했고 그중 가장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상담을 하러 간 날 탐정은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의뢰인께서 발견하신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히 정황은 파악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현장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남의 장소, 시간, 빈도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뢰서에 서명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돈을 아낄 수는 없었어요. 탐정의 미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번 사무실로 오시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막상 현실로 확인되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탐정은 노트북을 열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내가 한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시간은 오후 2시경 병원 근무 시간 중이었죠. 두 번째 사진에는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메시지로 주고받던 바로 그 상간남이었어요. 키가 크고 옷을 잘 차려입은 얼핏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같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2시간 뒤 아내와 함께 나오는 모습까지 모두 찍혀 있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시내 한복판의 유명 호텔 로비에서 아내와 그 남자가 체크인하는 장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윤우를 돌보느라 집에 있던 주말이었어요. 아내는 그날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했었죠. 새벽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길래 신부 측 친구라 2차, 3차까지 있나 보다 했는데 카드 사용 내역도 추적해 봤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인 명의로 여러 차례 호텔과 레스토랑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주말이나 평일 오후 시간대입니다. 서류를 넘기면서 날짜들을 확인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몰랐던 만남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일주일에 2~3번은 만났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간을 냈는지,
어떻게 제 눈을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탐정은 마지막으로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날짜별 기록, 위치 정보까지 전부 있습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는 그 USB를 꽉 쥐었어요. 이게 제 결혼 생활의 진실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함께한 시간들이 이렇게 한 조각 USB에 담긴 배신으로 끝나는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윤우가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하며 달려오는 아들을 안았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곧 닥칠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이미 재워놓은 상태였죠. 아내는 오늘 저녁은? 하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탐정에게 받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이게 뭔지.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해? 탐정까지 고용해서 미행을 시켜?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야. 믿을 수 없었어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다니. 저는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한 일부터 설명해봐. 그러자 아내는 태도를 바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용서? 이게 한두 번이야? 몇 개월 동안 계속된 거잖아.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윤우한테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다른 남자랑 호텔을 드나들었잖아. 아내는 더 세게 울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야. 이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지. 그리고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과 이혼 소송 준비 서류였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다 끝났어. 상간자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거야. 이혼은 당연하고. 아내는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너 같은 답답이랑은 진작 헤어지고 싶었어. 매일 일만 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그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법정에서 보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뭔가 말하려 했지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날 밤 저는 윤우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긴 싸움이 되어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 서적들이 빼곡한 책장, 무거운 분위기의 상담실, 그 모든 게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걸 실감나게 했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간자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그 남자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고 불륜 관계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법적 서류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탐정이 확보한 자료들 외에도 통신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추가로 모았죠. 밤마다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이게 정말 제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쪽 변호인석에는 상간남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직접 마주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비열해 보이더군요. 눈을 마주치자 그는 힐끗 쳐다보곤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제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호텔 출입 사진, 오피스텔 방문 기록, 메시지 내용, 카드 사용 내역. 하나하나 제시될 때마다 상간남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그의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 의뢰인과 박수진 씨는 진정한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 교감을 바탕으로 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어린아이한테서 엄마를 빼앗아가면서 무슨 사랑 타령입니까?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떠올리며 꾹 참았습니다. 대신 제 변호사가 조목조목 반박했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혼인 공동체를 침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구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만남이었다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매번 법정에 나갈 때마다 식당 문을 일찍 닫아야 했고 그만큼 수입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상간남 측에서는 계속해서 진정한 감정, 서로 사랑하는 사이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판사는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승소였어요. 법이 제 편을 들어준 겁니다. 상간남은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갔고 저는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겠네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판결문을 손에 쥐고 걸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3천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고통과 분노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누군가는 제 편이 되어 주었다는 것, 제가 겪은 일이 정당한 분노를 가질 만한 일이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이혼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위자료 판결이 나자 아내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처음엔 이혼에 합의하는 척 하더니 갑자기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놓고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윤우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일만 하느라 아이한테 신경도 못 쓰잖아.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 그동안 윤우를 돌본 건 거의 다 제가 한 일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조정위원 앞에 마주 앉았을 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저도 잘못했지만 윤우한테는 엄마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조정위원은 양쪽 이야기를 들으며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양육권, 면접 교섭권, 양육비 모든 게 첨예하게 대립했죠. 몇 차례 조정이 이어졌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요구했고 저는 윤우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었어요.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격적인 이혼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라고 말했지만 그때는 정확히 얼마나 긴 싸움이 될지 몰랐습니다. 첫 번째 이혼 소송 재판에서 아내 측 변호사는 제가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어요. 원고는 자영업에만 매달려 가족과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 돈으로 생활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꾸렸는데 말이죠. 제 변호사는 제가 윤우를 돌본 기록들, 학부모 상담에 참석한 내역,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렸지만 매번 진전이 거의 없었어요. 아내는 계속해서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고 그때마다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법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날도 있었죠. 판사는 냉정을 유지하십시오라고 말했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였어요. 식당 일과 병행하면서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식당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틈틈이 변호사와 통화하고 저녁에는 윤우를 돌보고 밤에는 재판 준비를 하는 그런 날들이 끝없이 반복되었어요. 아내는 집을 나가 따로 살기 시작했지만 윤우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며 주말마다 들락날락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만나러 올 때마다 저와 마찰을 빚었다는 거예요. 윤우 데리고 외출해도 되지? 안 돼. 판사 허락 없이는 안 돼.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애 엄마인데. 이런 실랑이가 현관 앞에서 벌어지면 윤우는 방 안에서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우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윤우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물어봐도 그냥요 하고 대답할 뿐이었죠.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우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봐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선생님께 대충 상황을 설명하자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아이들은 다 느낍니다. 윤우한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밤마다 윤우는 악몽을 꾸었어요. 아빠, 아빠 하고 울면서 깨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면 온몸이 땀에 젖어 떨고 있었죠.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무서운 꿈 꾼 거야. 달래주면 윤우는 제 품에 파고들며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왜 우리랑 안 살아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는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 곧 다 해결될 거야.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은 2달에 한 번, 그러다가 석 달에 한 번으로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법원 일정이 밀려서 기일이 자꾸 미뤄졌습니다. 한 번 연기될 때마다 제 마음은 더 지쳐갔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사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해요 라고 했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또 다른 소송 당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폭도 벤치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는데 옆자리에 한 여자분이 앉았어요. 지쳐 보이는 얼굴, 초점 없는 눈빛. 어딘가 제 모습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이혼 소송 중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도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저도요. 이미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죠. 그분의 이름은 이지연, 34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남편이 바로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운 그 상간남이었어요. 혹시 박수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제 아내인데요. 지연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혹시 김도윤 씨세요? 위자료 소송건으로 제 남편을 고소한. 맞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원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 씨도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뒤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남편은 재산 분할을 놓고 계속 버티고 있었죠. 처음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배신감에, 분노에, 자괴감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약을 먹어야 했어요. 지연 씨의 손이 컵을 잡고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게다가 저는 7살 아들이 있어서 더 힘듭니다. 아이가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이 제일 불쌍하죠. 어른들 잘못인데 아이들이 상처받으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이었죠. 그날 이후로 지연 씨와 저는 가끔 연락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재판이 있는 날 우연히 마주치면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었고 때로는 전화로 하소연을 들어주기도 했어요. 오늘 또 재판 연기됐어요.
이러다 몇 년을 끌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변호사는 최소 2년은 걸릴 거라던데. 서로의 고통을 나누다 보니 조금은 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윤우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다가 우연히 지연 씨를 만났어요. 그분도 산책을 나온 길이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고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윤우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지연 씨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자 금세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저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상 받았어요. 정말? 우와, 윤우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지연 씨는 아이를 대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윤우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고 칭찬해 주었어요. 윤우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웃음인지 모르겠더군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우는 옆에서 그네를 타며 놀았고요. 요즘도 잠을 못 주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 씨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려 있었거든요. 네, 여전히 약 없이는 못 자요. 우울증 진단도 받았어요. 그래도 예전보단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도윤 씨랑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윤우는 선생님 또 만나요? 네 하고 손을 흔들었고 지연 씨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윤우가 아빠 그 선생님 좋은 분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 기회 되면 또 만나자. 대답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날 밤 윤우를 재우고 나서 지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윤우가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코탑장이 왔어요.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윤우 정말 착한 아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이 만남이 앞으로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는. 이혼 소송이 1년을 넘어서자 주변에서도 하나둘 걱정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그냥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는 게 어때? 너무 오래 끌면 너만 힘들어. 친구들의 조언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가봐야 해.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해.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고 윤우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아내 측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내놓았습니다. 양육비를 더 높이겠다.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조정하자. 면접 교섭권을 확대하자. 매번 재판 때마다 새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제 변호사는 상대방이 시간을 끄는 전략입니다. 지치게 만들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끌어내려는 거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이를 악물었어요. 지치더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 경영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재판 준비로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장사에 소홀해졌고 손님들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할 형편도 안 됐고 그렇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버거웠죠. 매출이 떨어지면서 생활비 걱정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 비용은 계속 나가고 법원 출석을 위해 식당 문을 닫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윤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푸쩍 조용해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줄어들었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윤우가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이 다가가도 잘 어울리려 하지 않고요.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아이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안정되어야 아이도 나아질 수 있어요 라고 했죠. 밤마다 윤우는 여전히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꿈 꿨어요. 무서웠어요. 아이를 안아주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순수한 아이가 고통받는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윤우야, 미안해. 아빠가 빨리 해결할게. 조금만 참아줘. 약속했지만
정작 언제 끝날지 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연 씨와의 만남은 그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같은 처지를 겪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 씨가 저 요즘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우울증이 심해져서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는데 그래도 밤이 되면 견디기 힘들어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분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멍하고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제 고백에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미 있죠. 우리가 지금 견디는 건 정당한 결말을 위해서잖아요.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우리는 떳떳하게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요. 지연 씨는 제 말에 조금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도윤 씨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윤우도 지연 씨를 만날 때마다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죠. 어느 날 지연 씨가 윤우에게 책을 선물했어요. 윤우야,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이야.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봐. 윤우는 눈을 반짝이며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날 밤 윤우는 그 책을 읽으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자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지연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선생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연 씨가 제게 그리고 윤우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를요. 단순히 같은 처지의 위로를 넘어서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생긴 일시적인 의지인지. 게다가 아직 이혼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감정을 품는 게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도윤 씨, 다음 달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2년 가까이 걸린 긴 싸움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쁘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지. 최종 재판날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전날 밤 잠을 거의 못 이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저쪽에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2년 동안 수도 없이 마주쳤지만 그날따라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윤우의 엄마였던 사람.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한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재산 분할은. 판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첫 문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혼이 인정되었고 윤우의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법정을 나올 때 아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이겼네. 만족해? 그 비아냥대는 목소리였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야. 그냥 끝난 거지.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아내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모든 게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서류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년 가까운 지옥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났어요. 자유였습니다. 진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 말이죠. 가장 먼저 윤우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윤우야, 이제 다 끝났어. 아빠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집으로 가면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 씨, 저
드디어 이혼 판결 났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당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윤우도 예전보다 밝아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법정에 나갈 필요도 아내와 싸울 필요도 없었죠. 이제는 정말로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지연 씨도 곧 이혼 판결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분의 소송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여요. 도윤 씨처럼 저도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함께 겪어왔어요.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죠. 어느 주말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연 씨에게 식사 제안을 했습니다. 지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감사의 뜻으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지연 씨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윤우도 데리고 오세요.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윤우는 지연 씨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어요. 선생님. 지연 씨는 윤우를 꼭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우리 윤우 많이 컸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좋아요. 친구들이랑 잘 놀아요. 그리고요, 어제 미술 시간에 그림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윤우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도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에요. 제가 말하자 지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도윤 씨 아니었으면 전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옆에서 같이 버틸 수 있어서 힘이 났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윤우는 앞서 뛰어가며 놀았고 저와 지연 씨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 씨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요.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지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새로운 시작에 지연 씨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고백에 지연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 씨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먼저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 둘 다 힘든 시간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면 천천히 가야 할 것 같아요. 지연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충분히 서로를 알아가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 있을 때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윤우도 지연 씨를 정말 좋아하고요. 저는 지연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지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도윤 씨와 윤우와 함께 있으면 제가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천천히 하지만 진심으로 가보자고요. 그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세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영화도 보고 놀이공원도 가고 때로는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우는 지연 씨를 점점 더 따랐고 선생님이 우리 집에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할 정도였죠. 몇 달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연 씨의 이혼도 최종 확정되었고 그분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 윤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지연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되면 안 돼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와 지연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우야, 그건.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지연 씨가 먼저 윤우를 안아주었어요. 윤우야, 선생님도 그랬으면 좋겠어. 윤우랑 아빠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 그 말에 윤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요? 야호. 아이의 기쁨에 찬 반응을 보면서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윤우를 재운 뒤 저는 지연 씨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지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연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윤우도 지연 씨를 엄마로 원하고 있고요. 우리 셋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면 합니다. 지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도윤 씨와 윤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대한 예식보다는 촉촉한 결혼식을 원했어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해서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싶었죠. 양가 부모님들도 우리 관계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 다 많이 힘들었잖아.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부모님들의 축복이 큰 힘이 되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하객은 20명 남짓.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 지연 씨는 화려한 것보다 단아한 게 좋겠어요. 우리 결혼은 과시가 아니라 새 출발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공감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치스러운 결혼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시작이었으니까요. 윤우는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이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아이에게 다시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물론 지연 씨가 친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윤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줄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혼식 한 주 전 우리는 예식장을 미리 방문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거예요. 지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행복을 지켜낼 거예요.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저도 그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픔을 겪었잖아요.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예식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아내의 배신을 알았을 때의 충격, 긴 소송 과정의 고통, 윤우가 힘들어하던 모습.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끝에 지금의 행복이 온 거였습니다. 지연 씨를 만난 것도, 윤우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그 고통을 이겨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윤우를 깨워 준비를 시키고 저도 예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된 표정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행복한 미소도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그렇게 다짐하며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예식장에 도착하자 초대한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제 식당 단골 손님들과 지연 씨의 동료 교사들. 모두 진심 어린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축하한다, 도윤아. 정말 잘 됐다. 친구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고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 행복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를 마친 지연 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어요. 처음 만날 때의 지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행복에 찬 미소만 가득했습니다. 도윤 씨 떨려요. 정말 꿈만 같아요. 지연 씨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진짜예요.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예요. 윤우는 새 양복을 입고 링보이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은 쿠션 위에 반지가 놓여 있었고 아이는 그걸 소중히 들고 연습하는 중이었죠. 윤우야, 긴장되니? 아니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아이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웃음이 났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이제 식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였죠. 예식 시작 10분 전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랑 신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손에 땀이 맺혔어요.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뒤쪽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전처 박수진, 그리고 그 옆에는 상간남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흐트러진 옷차림에 험악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잠깐만요. 수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식장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사회자는 당황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거침없이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결혼식 그냥 진행될 수 없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친구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저는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침착해야 했어요. 여기서 제가 흥분하면 상황이 더 꼬일 것 같았죠.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가능한 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재산 분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을 게 더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끝났어요. 판결도 확정되었고 재산 분할도 완료되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게 법적으로 정리됐잖아요. 제가 대답하자 수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숨긴 재산이 있을 거라고. 식당 수익을 제대로 신고 안 했을 거란 말이야.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모든 수익을 정확하게 신고했고 세무 기록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우, 양육권도 다시 싸울 거야. 내가 애 엄마인데 왜 내가 못 키워?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가는 수진을 보면서 옆에 있던 상간남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정당한 요구예요. 상간남이 끼어들었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게 뭐야? 미친 사람들 아니야? 결혼식을 왜 망치려고 하는 거야? 분노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양가 부모님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일어서셨습니다. 지연 씨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거요? 하지만 수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 결혼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저 남자는 아직 나한테 빚이 있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옆에서 상간남도 우리 말 들어보세요. 라며 소리쳤죠. 윤우가 제 뒤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아빠 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폭력적으로 대응할 순 없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침착하게 일일이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하는 걸 본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이 지금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경찰 불렀으니까 경찰이 와서 정리할 겁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상간남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주변 하객들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게 보였거든요. 증거 확보했다. 이거 또라이들이네. 하객들의 반응에 수진과 상간남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예식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급격히 정리되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고 저는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어요. 제 결혼식의 전처와 그 불륜 상대가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협박하고 있고요. 경찰은 수진과 상간남에게 다가갔습니다. 신분증 제시하세요. 수진은 저기 제가 라며 말을 더듬었지만 경찰은 단호했어요.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결국 둘은 경찰에 이끌려 예식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수진은 이건 끝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식장 문이 닫히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예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깨진 상태였죠. 제 옆에 있던 지연 씨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윤우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셨어요.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목소리에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일부입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은 끝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의 어머니도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런 사람들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 함께 축복해 줍시다. 그러자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윤아, 그딴 사람들 신경 쓰지 마. 결혼식 올려. 다른 하객들도 맞아요. 축하해요. 하며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게 느껴졌어요. 제 손을 꽉 쥔 지연 씨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계속해요. 저 사람들한테 우리 행복 빼앗기지 말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윤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윤우야. 무서운 건 다 끝났어. 이제 우리 행복한 시간만 남았어. 아이는 제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연 씨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그 말에 지연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훨씬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과 용기로 다시 일어선 두 분의 결혼식을 계속하겠습니다.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윤우는 제자리로 돌아가 반지 쿠션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이제 당당했어요.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고 지연 씨가 아버지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고통, 눈물, 그리고 이겨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 씨는 제 앞에 섰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해나가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보셨듯이 이 두 사람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한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 김도윤은 이지연을 제 아내로 맞이하며 약속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지연 씨도 서약했습니다. 저 이지연은 김도윤을 제 남편으로 맞이하며 약속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윤우를 제 아들처럼 사랑하고 돌보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윤우가 반지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걸어오는 아이를 보면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윤우는 능숙하게 반지를 건네주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주례의 말에 저는 지연 씨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그 순간 예식장 안이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정말 잘 됐다. 하객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쏟아졌어요. 친구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부모님들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제 형은 동생아 진짜 수고했다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죠. 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았어요. 도윤 씨 정말 잘 이겨냈어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지연 씨, 윤우 잘 부탁드려요. 좋은 엄마 되실 거예요. 모두가 우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연 씨의 동료 교사 한 분이 다가와 말했어요. 오늘 일은 정말 놀라웠지만 두 분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 강인함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에 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제 식당 단골 손님들도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사장님 장사하면서 힘드셨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윤우 데리고 저희 가게에도 자주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요. 그분들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면서도 축하는 계속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함께 건배를 제의하셨어요. 이제 우리 두 집안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고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식사 중간에 제 친구 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특별한 날이었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덕분에 도윤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 정말 멋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지연 씨, 그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겪은 고통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 행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연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했어요. 하지만 그 일은 오히려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 윤우 그리고 지연. 우리 세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 말이죠. 윤우가 제 옆에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 씨도 다른 손을 잡아주었어요. 과거에 저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에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하객들이 숨죽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더 이상 저희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그들을 넘어섰으니까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정말 멋있어요. 행복하세요. 환호성이 예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지연 씨를 바라보며 웃었고 지연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우는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야호 하고 외쳤죠. 제 아버지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아들아, 정말 잘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지연 씨를 꼭 안으며 우리 며느리, 우리 윤우 잘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의 부모님도 저를 안아주시며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셨습니다. 피로연이 완전히 끝나고 우리는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예식장 앞에는 하객들이 늘어서서 꽃가루를 뿌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환송 속에서 우리는 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윤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아빠가 멋있게 해결했어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윤우가 옆에 있어서 아빠도 용기가 났어. 지연 씨도 윤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윤우 정말 씩씩했어 라고 칭찬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난동이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이 된 것 같다고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지를 모두에게 보여준 기회였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고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윤우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더니 지연 씨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긴 하루였죠? 네, 맞아요. 하지만 좋은 하루였어요. 저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시작이네요. 네, 진짜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고통, 눈물, 분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픔을 겪었기에 행복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상처받았기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말 정말 멋있었어요.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그 말.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와 윤우 그리고 당신. 우리 세 사람의 행복을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우가 먼저 일어나 저희 방으로 뛰어왔어요. 아빠, 엄마, 일어나세요. 아이는 이제 지연 씨를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워 서로를 안으며 웃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으면서 윤우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해요? 지연 씨가 대답했어요. 오늘은 우리 셋이서 공원 가자. 그네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와, 좋아요. 윤우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미 행복한 거라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과거의 먹구름은 모두 걷히고 이제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기로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